네, 이번 차시에서는 눈물 젖은 두만강에 나타난 간도 땅의 뿌리 내리기 과정에서 조선 이주민들이 고유의 민족적 정통성에 대한 요지를 통해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최홍일은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조선족 이민 역사의 첫 단계로 돌아가 고향과 새로운 이민지인 간도에 대한 조선 이주민들의 모순적인 감정부터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소설은 첫 시작부터 물살이 급한 두만강을 마주하고 강 건너 고향을 바라보는 주인공 박칠성의 아들 팔룡이의 착잡한 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살에 고향을 떴다. 고향이라지만 뭐 그리 달착지근하거나 애짭짤한 추억 같은 게 조금치도 없었다. 너무나도 살풍경이던 고향이라서 그런지 모른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 굶어 죽은 할아버지, 잡혀간 누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란 죄다 참담한 전경이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가끔 꿈속에 떠오르곤 하는 것은 강에 물장구 치며 통발 들어 고기 잡던 발가숭이 시절이었다. 그런데 참 별스러웠다. 한 해에 2번, 그러니까 봄에 1번, 가을에 1번씩은 꼭 밟게 되는데도 봄마다 왜 그런지 가슴이 뭉클해 나며 후덥지근해 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향에 대해 그리 달착지근하거나 애짭짤한 추억 같은 게 조금치도 없었지만 그래도 봄마다 고향의 땅을 밟게 되었을 때는 꼭 가슴이 뭉클해 나며 후덥지근했습니다. 라는 이런 묘사를 통해서 최홍일은 단도직입적으로 조선족의 선조들이 고향에 대해 갖고 있는 복잡한 그러면서도 모순된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팔룡이처럼 간도로 이주한 조선 이주민들에게 조선반도의 고향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또한 새로운 이주지인 간도는 조선 이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이것은 그 옛날 조선 이주민들의 고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 최홍일과 같은 조선족 이민 호세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홍일은 바로 이런 경계인으로서의 고민에 기반하여 조선족의 이민서사 집필을 시작했고 민족 역사를 통해 조선족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며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우선 최홍일은 조선족 이민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 조선족 이민의 원인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네, 그는 당시 조선 이민자들이 이민 전 처한 사회 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884년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수재, 한재가 해를 거듭하여 덮치어 왔다. 조정은 당정에만 혈안이 되어 날뛸 뿐 언제 백성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박칠성 가족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생활난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칠성의 딸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양반집 선산에 소나무 껍질을 잘못 벗겨 배를 채웠기 때문에 종련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칠성의 아버지는 역병을 이겨냈지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귀한 쌀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낭로하며 사흘 동안 단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간 후 박칠성 그리고 이웃집 득보의 아버지인 갑술영감 이렇게 3가정은 삶의 희망을 찾아 함께 복지라고 부지런한 농부는 잘 살 수 있다고 소문이 난 만주 땅을 바라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생활난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천민층만이 아니며 중인계층인 훈장 최림 역시 핍박에 못 이겨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최림은 역관 출신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으나 연로한 군수가
18살 난 딸 사머를 강제로 후초로 맞으려 하자 어쩔 수 없이 밤새 강을 건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당시 조선 이주민들 대부분이 중국 즉 청나라 정부나 문화에 대한 동경 혹은 친밀감을 기반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 요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굉장히 핍박에 의해서 간도에 이주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조선 이주민들은 모국을 떠나 간도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초기 여전히 모국에 대한 강한 향수와 모국 문화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현지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질적인 느낌과 거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타민족 문화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조선 이주민들이 초기에 스스로의 민족 정체성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선인 이민들은 간도를 복지로 여기고 간도에 정착한 뒤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농민의 천국이라고 생각했으나 간도에서의 조선 이주민의 생존 환경과 생활 형편은 그다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후 당장 경작할 씨앗조차 없었기 때문에 주인공 박칠성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종자곡 5대와 보리 2마를 얻기 위해 부득불 큰아들 팔룡이를 장제촌의 한족지주 동지주한테 5년간 모슴으로 보내게 됩니다. 같이 이민 온 윤득보도 양곡과 종자곡을 해결하기 위해 호라비로 있는 청인에게 딸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은 이제 간도를 형상화한 많은 소설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딸을 팔거나 아들을 파는 이야기. 독서밖에 할 줄 모르고 생활력이 거의 없는 최훈장은 월강 이후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동지주의 청지기이자 조선에서 살 때 옛 이웃이었던 용다리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네, 최훈장은 용다리가 동지주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갖은 사정을 다해서야 얻은 임시집에서 살고 뗄나무도 용다리와 팔룡이가 짬짬이 틈을 타서 마른 강대나무를 한 지게씩 져다 주곤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추석날 밤에 최훈장이 마신 막걸리 2그릇도 용달이 온 동네를 누비며 겨우 얻어온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도에 처음 정착했을 당시에 조선족 선조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 당시 간도 땅에 정착한 조선인 이민 1세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신선한 것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나중에 청정부의 치발역복 정책의 강요 앞에서 결코 생명줄인 땅만은 버릴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미리 보여주며 결국 현실적 차원에서 타협책을 택할 수밖에 없을 그들의 선택을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박칠성과 같은 조선 이주민의 수가 많아지고 러시아의 끊임없는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1885년 청나라는 조선 전문구역을 지정하고 조선 이주민의 정착을 허락함으로써 박칠성 같은 조선 이주민이 강을 건너 농사를 짓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곧 이어 1890년 청나라는 조선인 이주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변발령을 공포했습니다. 네, 법령에 따르면 치발역복을 해야 청나라로 귀화할 수 있고 비로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책은 곧바로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현지 문화에 이질감을 갖고 있던 조선 이주민들의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저항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처에서 항거의 물결이 일었다. 쟁기를 메고 달려드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의 연해주로 조선 본토로 짐을 싸들고 되돌아가는 간민이 많았다. 소설의 인용문이죠.
박칠성을 비롯한 용두레 마을 주민들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듬직하고 노련한 박칠성은 이런 어려운 선택 앞에서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대비 간다고? 아무리 어쩌고 어쩌고 해도 대비 조선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디 될 말이요? 죽을 고생 다 하문서리 일고 놓은 땅을 대지고 어디매로 나는 못 가겠다이 못 가겠단 말이요. 격해진 칠성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마냥 찌렁찌렁 뜰하게 울리었고 마을 장정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이 마을 개척자로 허허벌판에 첫 괭이를 박았던 칠성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았다. 이 고장과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도 절절함은 사실이었다. 네, 이러한 칠성이의 절규는 다른 조선인의 이주의 역사를 다룬 소설과는 많이 다릅니다. 만주에 이주해 살다가 광복 바로 몇 개월을 앞두고 한반도로 귀환한 한국 작가 안수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만주 조선인 문학을 다룰 때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작가죠. 북향보를 썼던 작가입니다. 그 안수길이 귀환한 후 1959년에 발표했던 북간도에서는 강렬한 민족주의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념으로 되어서 소설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간도에서 조선인 이주민 1세대인 이한복은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당당히 선언했고 청인지주 동복산이 손자 창윤에게 변발을 시키고 청인의 옷을 입혀보내자 분을 못 이겨서 쓰러지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한복에게는 민족의 얼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우위에 놓였던 것입니다. 네, 계급 이념을 주선으로 한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에서는 변발을 반대하는 각 민족 인민의 거세찬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묘사를 통해 치발역복을 한족, 조선족 인민에 대한 만주족 지배 계급의 억압이라는 논리를 펴므로써 민족 대립을 무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이들과는 달리 최홍일은 박칠성을 분노에서 이성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결국 박칠성은 용두레 마을 촌민들과 절충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온 마을 30여 호의 토지를 전부 한족 충곤보와 조선인 강서방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니 관청에서 발급한 땅 문서에는 두 사람이 땅임자였다. 그 토지 문서 뒷면에 각 집의 실제 토지 임자와 면적을 적어 붙이었다. 그 종이장이 바로 마상초였다. 남강 초강국 국장인 동림은 삼내뿔이 로경 2개를 받은 뒤 더 이상 이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실은 청정부의 지방관리가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이주민들의 이제 이러한 절충안을 이제 눈감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마상초를 허락하게 된 셈입니다. 네, 이처럼 변발령은 조선 이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동시에 또 청나라의 지방 관리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느슨해져서 거류자인 한민은 구속의관, 형동화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치발역복 난제는 조선 이주민들의 마상초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최홍일은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마상초는 조선 간민들이 청관청의 치발역복에 대처하기 위해 찾아낸 교묘한 절충 방법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작가 최홍일이 생존을 조선인 이주민의 최우선 문제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작가 최홍일이 인정하는 최선의 해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인 이주민들은 비록 생존을 위해 치발역복의 강요 앞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절충적인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결국 변발도 치복도 하지 않았고 땅도 그대로 지켜냄으로써 민족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 조선인 이민 1세대의 강인한 정신과 뛰어난 적응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학자 잉글은 민족들은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소외감, 즉 이 나라에서 자신이 권리를 갖지 못하고 정부를 불신하며 가치관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외감을 느낄 때 민족 정체성 의식이 강화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변두리에 놓여 있던 조선 이주민들이지만 청나라의 치발역복 정책에 적극적이고 단결된 모습으로 저항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이 일깨워지고 민족 정체성 또한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변화된 새로운 환경 앞에서 조선 이주민들은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민족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치발역복 정책에 대한 조선인 이주민들의 지혜로운 대응과 절충적 해결하는 조선 이주민들이 간도 땅을 밟은 이후 현지 문화와 부딪히고 현지성을 인식하면서 이주민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느끼고 고유의 민족적 정체성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이주지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는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한반도에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민족 정체성이 시작된 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눈물 젖은 두만강에 나타난 간도 땅의 뿌리 내리기 과정에서 중국 조선족의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눈물 젖은 두만강에 나타난 조선 이주민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